아버지, 우리 옛날에 숨바꼭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차가운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가득한 산길. 칠순 노인이 커다란 참나무에 얼굴을 묻고 있다. 두 손으로 눈을 꼭 가린 채 입김을 호호 불며 숫자를 센다. 98, 99, 100. 노인이 씁쓸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본다. 이제 찾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진 텅 빈 비포장도로뿐이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만이 노인의 발치에 힘없이 굴러다닌다. 시간은 이 잔인한 숨바꼭질이 시작되기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부자는 왜 이곳에서 숨바꼭질을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여버린다고 했지.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내 늙은 아버지부터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사채업자의 고함. 민재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조수석에 앉은 철중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아들을 바라본다. 민재야, 누가 화내냐? 우리 민재한테 누가 소리 질러? 철중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아들이 혼나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은 모양이다. 민재는 거칠게 전화를 끊고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버지,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민재의 날선 목소리에 철중이 어깨를 움츠리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민재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핏빛처럼 보였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집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다. 아내는 도망갔고 남은 건 치매 걸린 아버지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뿐이다. 요양원에서는 입원비가 밀렸다며 아버지를 퇴소시켰다. 갈 곳이 없었다. 아니, 딱 한 곳이 있었다. 민재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따리를 틀었다. 이대로는 다 죽어. 아버지 보험금이라도 없으면 난 다시는 못 일어서. 민재는 마른 세수를 하며 불안한 눈동자를 굴렸다. 그때 철중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내민다. 민재야, 이거 먹어라. 아까 휴게소에서 주었다. 껍질도 벗겨지지 않은 먼지 묻은 박하사탕. 민재는 그 사탕을 보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삼켰다. 드세요. 아버지나 드시라고요. 왜 맨날 길바닥에 떨어진 걸 주어요. 민재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철중은 머쓱한 듯 사탕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우리 민재, 단 거 좋아하는데. 민재는 속이 타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건강 음료를 집어들었다. 며칠 전 거래처 사장이 선물로 줬던 관절 건강 앰플이다. 민재는 뚜껑을 따서 단숨에 들이켰다. 쓰디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조금이나마 정신이 드는 것 같다. 아버지도 하나 드세요. 민재는 남은 한 병을 꺼내 철중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아들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이구, 비싼 거 아니냐? 난 괜찮다. 너 먹어라. 아드시라니까요. 민재의 강요에 철중은 그제야 앰플을 받아 아기처럼 쪽쪽 빨아먹는다. 맛있다. 우리 아들이 주는 거라 꿀맛이네. 해맑게 웃는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 주름 사이사이에 민재를 키우며 흘렸던 땀과 눈물이 고여 있는 것만 같다. 하지만 민재는 그 얼굴을 외면했다. 차는 어느새 인적이 드문 국도변 갓길에 멈춰섰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고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 곳이다. 민재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시동을 껐다. 아버지, 우리 내려서 바람 좀 쐬요. 철중은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이 내리라고 하니
그저 좋아하며 따라 내린다. 산바람이 매서웠다. 철중은 얇은 점퍼깃을 여미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민재야, 여기 소풍 왔냐? 공기가 참 좋구나. 도시락은 싸왔냐?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이 더 컸다.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 옛날에 숨바꼭질했던 거 기억나세요? 철중의 눈이 반짝였다. 숨바꼭질? 기억나지. 내가 맨날 민재 찾으러 다녔잖아. 장롱 속에 숨어도 찾고 장독대 뒤에 숨어도 찾고. 민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네, 맞아요. 오늘은 아버지가 술래예요. 제가 숨을 테니까 아버지가 찾으세요. 철중은 아이처럼 손뼉을 쳤다. 재밌겠다. 내가 술래할게. 어디 숨을 건데? 멀리 숨으면 못 찾는데. 민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커다란 참나무를 가리켰다. 저기 나무에 얼굴 대고 계세요. 그리고 숫자 100을 세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요. 중간에 눈 뜨면 반칙이에요. 아셨죠? 철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뚱뒤뚱 참나무 앞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왜소해 보였다. 평생을 막노동판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굽어진 등. 그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굽어 보인다. 철중은 나무에 얼굴을 묻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하나, 둘, 셋. 노인의 목소리가 산속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민재는 뒷걸음질 쳤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발밑에서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11. 철중은 약속대로 아주 천천히 숫자를 세고 있었다. 민재는 횡 몸을 돌려 차를 향해 뛰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차 문을 여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미안해요. 아버지, 진짜 미안해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다시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만. 잠시만 여기 계세요. 비겁한 변명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민재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철중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다. 25, 26. 민재는 엑셀을 밟았다. 타이어가 흙바닥을 긁으며 차가 튀어나갔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 좁은 어깨가 거대한 산과 나무들에 둘러싸여 먼지처럼 작아지고 있었다. 민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속도를 높였다. 도망쳐야 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가난해서, 아버지라는 짐에서 그렇게 10분을 달렸을까? 민재의 귓가에 환청처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51. 아버지는 아직도 세고 있을 것이다. 바보처럼 아들이 도망간 줄도 모르고 꼭꼭 숨으라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재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으아악, 아악. 차 안을 가득 채우는 비명.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서울을 향해, 욕망을 향해 질주했다. 그 시각,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산속.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산새들이 불길하게 울어댄다. 철중은 여전히 나무에 얼굴을 묻고 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오지만 그는 멈추지 않는다. 98, 99, 100. 철중이 손을 내리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텅 빈 도로. 아무도 없다.
차도 민재도 흔적조차 없다. 철중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띄었다. 우리 민재 진짜 잘 숨었네. 아빠가 못 찾게 꼭꼭 숨었네. 철중은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아들이 숨어 있을 어둠 속으로. 민재야, 못 찾겠다. 꾀꼬리. 노인의 노래가 차가운 바람에 흩어진다. 그리고 그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진다. 아까 민재가 억지로 쥐어주었던 건강음료 빈 병이다. 빈 병이 도로 위를 대굴대굴 굴러가다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진다. 마치 민재의 운명처럼. 그렇게 비극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하지만 잔인하게 흘러갔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노숙자들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덥수룩한 수염, 초점 없는 눈동자. 1년 전 성공을 꿈꾸며 아버지를 버렸던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민재는 그곳에 없었다. 그의 곁에는 소주병 하나와 누군가 먹다 버린 곰팡이 핀 빵 조각뿐이다. 민재가 몸을 뒤척이자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빠져나온다. 그것은 1년 전 아버지를 버리고 타냈던 보험해지 영수증이었다. 지금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그 종이를 민재는 잠결에도 소중하게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때였다. 민재의 귀에 익숙하고도 그리운 하지만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다. 민재가 번쩍 눈을 떴다. 허? 민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이 더러운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다. 찾았다.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하철역 셔터 내려가는 소리와 노숙자들의 코골며 자는 소리만이 음산하게 울려 퍼질 뿐이다. 꿈이었다. 아니, 매일 밤 찾아오는 지옥 같은 악몽이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다. 손바닥에서 나는 퀴퀴한 쉰내. 그 냄새가 지금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상기시켜 주었다. 1년 전 아버지를 산에 버리고 돌아온 그날 밤 민재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는 악마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평생 부은 암보험과 실비보험을 전부 해지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전세방 보증금까지 뺐다. 그렇게 만든 피 같은 돈 5천만 원. 그 돈은 아버지의 목숨값이자 민재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이번엔 확실해. 이거 한 방이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대학 동기이자 공동대표였던 성훈이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재야, 내가 구해온 이 돈, 내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불려줄게. 너 효도하게 해준다니까? 민재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지를 산짐승 밥으로 던져주고 바꾼 더러우면서도 숭고한 돈이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광급 공사를 따냈고 사무실도 강남의 번듯한 빌딩으로 옮겼다. 민재는 매일 밤 고급 룸살롱에서 양주를 마셨다.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는 독한 알코올로 기억을 지워버렸다. 조금만 더 벌면 돼. 10억만 만들면 그때 찾으러 갈 거야. 최고급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그게 효도야. 자기 합리화라는 마약은 생각보다 달콤하고 강력했다. 하지만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데는 딱 6개월이 걸렸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한 민재를 반긴 것은 텅 빈 사무실과 난장판이 된 책상들이었다. 법원 집행관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월급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김 대표. 박성훈 이 새끼 어디 갔어? 법인 통장 다 들고 날랐다고.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네. 성훈이가. 그럴 리가.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였다. 믿었던 친구는 민재가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마련한 회사의 전 재산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주해버렸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성훈이 민재 명의로 빌려 쓴 수십억 원의 사채 빚뿐이었다. 잡아. 저 새끼 콩팥이라도 꺼내. 조폭들이 들이닥쳤다. 민재는 입고 있던 양복 상의도 챙기지 못한 채 비상구 계단을 굴러 도망쳤다. 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6개월을 쥐새끼처럼 도망 다녔다. 찜질방에서 자다가 쫓겨나고 공중화 장실에서 쪽잠을 잤다. 가진 것이라곤 아버지를 버리던 날 입었던 낡은 패딩 점퍼 하나뿐. 그것이 대한민국 유망한 건설사 대표였던 김민재의 현재 모습이었다. 꼬르륵. 비참한 백고동 소리가 민재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지하철역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배가 고팠다. 죽고 싶은 마음보다 당장 라면 국물 한 모금이 더 간절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역사 밖으로 나가자 편의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기계가 보였다. 민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다. 주머니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었으니까.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알바생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는 참이었다. 민재의 눈이 번뜩였다. 자존심? 그런 건 사치였다. 민재는 알바생이 다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쓰레기통 앞으로 달려갔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 악취가 확 풍겨왔다. 가래침 묻은 휴지, 담배꽁초, 누군가 뱉어놓은 껌. 그 사이에 방금 버려진 도시락 하나가 보였다. 진수성찬 불고기 도시락.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민재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지나가는 취객 한 명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꺼내 어두운 골목길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뚜껑을 열었다. 밥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반찬들은 한쪽으로 쏠려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찬처럼 보였다. 그는 손으로 불고기를 집어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짜고 차갑고 비릿했다. 제대로 씹지도 않고 꿀떡 삼켰다. 목구멍이 메어와 가슴을 탕탕 쳤다. 그때 노란 단무지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민재는 무심코 단무지를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 차가운 단무지가 씹히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민재야, 밥 먹어라. 기억 저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꼭 직접 밥을 차려주셨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단무지, 그리고 멸치 조각 몇 개가 전부였지만 아버지는 항상 따뜻한 밥 공기의 뚜껑을 열어 민재 앞으로 먼저 밀어주셨다.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빠가 고기 반찬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자신의 국그릇에 수돗물을 부어 말아 드시면서도 민재가 먹는 모습만 보면 흐뭇해하셨다. 민재는 입안에 든 단무지를 뱉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멈춰섰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쉬어버린 단무지 맛이 아버지가 30년 동안 묻혀주셨던 그 짠지 맛과 똑같았다. 으흑. 민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아버지.
입안에 밥알이 가득한 채로 민재는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고작 이 쓰레기 같은 도시락 하나 주워 먹으려고 평생 나만 보고 살았던 아버지를 그 추운 산속에 버렸나. 성공? 재기? 다 개소리였다. 나는 그냥 페류나일 뿐이었다. 짐승보다 못한 새끼였다. 우회에 민재는 먹었던 것을 전부 개원했다. 위액이 넘어오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었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지금 당장 혀를 깨물고 죽어서 이 지독한 후회를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자신을 알기에 민재는 더욱 비참했다. 그는 토사물 옆에 웅크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나가던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그런 민재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고 지나갔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를 버린 산속의 밤하늘처럼 서울의 하늘도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한참을 울다 지쳐 다시 지하철역으로 기어들어왔을 때였다. 역산의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민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홀린 듯이 TV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진 야산의 풍경이 나오고 있었다. 민재가 아버지를 버렸던 그 국도변 근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신원 미상의 70대 남성이 탈진 상태로 발견되어 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살아계실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을까?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를 기억할까?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계실까? 뉴스는 곧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지만 민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숨바꼭질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99, 100. 찾는다?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민재는 주머니 속을 뒤적거렸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버지가 쓰던 낡은 폴더폰이 손에 잡혔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꺼진 지 오래된 전화기. 민재는 그 차가운 기계를 가슴에 품었다.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술래가 숨어있는 죄인을 찾으러 오고 있었다. 운명은 이제 민재의 멱살을 잡고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역사 바닥에 웅크린 민재의 위로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군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지하철역의 셔터가 내려간 뒤 서울의 밤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찾아왔다. 영하 10도의 한파,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도 종종 걸음으로 도망치는 날씨다. 하지만 민재에게 허락된 것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바람을 막아줄 얇은 박스 한 장뿐이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노숙 생활로 인한 피로가 겹쳐 독감이 찾아온 모양이다. 민재는 몸을 새우처럼 웅크리고 신음소리를 흘렸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마치 얼음 조각으로 전신을 찌르는 것 같았다. 주변의 다른 노숙자들은 이미 익숙한 듯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혼자였다. 그는 이 바닥에서도 이방인이었다. 번들거리는 양복 바지를 입고 있지만 악취가 진동하는 남자. 한때는 사람을 부리던 사장님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비참한 거지. 그 괴리감이 민재를 더욱 고립시켰다. 눈을 감았다. 열에 들뜬 뇌가 현실과 환상을 뒤섞기 시작했다. 치지직. 머릿속에서 끊어진 필름 같은 기억들이 재생되었다. 민재야. 우리 민재 춥지? 아버지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단칸방 월세방에 살던 시절. 기름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냉골인 방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밤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이불을 걷어 민재에게 덮어주셨다. 아빠는 열이 많아서 괜찮아. 너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공부하는 놈 머리 뜨거우면 안 돼. 거짓말이었다. 아버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민재는 모른 척 아버지의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다. 따뜻했다. 아버지의 체온이 배어있는 그 솜니불 냄새,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그 투박하지만 안락한 냄새. 민재는 환상 속에서 그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버지, 추워요. 너무 추워요. 민재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민재의 어깨 위로 무언가를 덮어주었다. 부스러? 거친 소리가 났지만 민재의 피부에 닿는 느낌은 포근했다. 쯧쯧.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거라도 덮고자. 걸걸한 목소리. 민재의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변조되었다. 아, 아버지구나. 나 찾으러 오셨구나. 숨바꼭질 끝났구나. 민재는 실눈을 떴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민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굽은 등, 거칠어진 손마디, 영락없는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민재의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길로 쓸어 넘겨주었다. 민재야, 많이 힘들었지? 아빠가 미안하다. 돈 많이 못 벌어줘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네.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볼을 타고 흐른 눈물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버려서, 산에 버려서 미안해요. 민재는 손을 뻗었다. 아버지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고 싶었다. 하지만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자라. 한숨 자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다. 아빠가 지켜줄게. 악몽 꾸지 말고 푹 자라. 아버지가 민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탁, 탁, 탁. 일정한 박자로 두드리는 그 손길이 마치 자장가처럼 민재를 잠재웠다. 고통이 사라졌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재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 일어나. 여기서 자면 안 돼. 쫓아다닌단 말이야. 우렁찬 고함과 함께 옆구리에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시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눈앞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영무원이 곤봉으로 민재의 다리를 툭툭 치고 있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빨리빨리 안 일어나? 냄새나니까 저리 좀 가라고. 민재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을 덮어주었던 따뜻한 이불. 그것은 아버지가 덮어준 솜니불이 아니었다. 누군가 버리고 간 더러운 스포츠 신문 몇 장이었다. 어젯밤 자신을 토닥여주던 손길. 그것은 지나가던 취객이 발로 툭툭 건드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옆자리 노숙자가 신문지를 던져준 것이었을까? 무엇이 진실이든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아버지는 없었다. 아, 민재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다. 열은 내렸지만 대신 지독한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신문지 조각들이 눈처럼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신문지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다. 치매 노인 실종 급증. 가족의 관심 필요. 민재는 그 기사를 밟고 섰다. 발바닥이 화끈거렸다. 영무원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민재는 도망치듯 역 밖으로 나갔다.
출구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죄책감이 족쇄처럼 발목을 잡아 끌었다. 100, 99, 98. 아버지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숨바꼭질은 아직 안 끝났어. 민재가 중얼거렸다. 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잿빛 하늘이 민재를 맞이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네모난 하늘. 그 하늘이 마치 우물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것처럼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졌다. 1년 전 민재는 저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샴페인을 마셨었다. 그때는 몰랐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가장 소중한 발판을 걷어찼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가장 낮은 바닥에 처박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눈 시린 하늘을 쳐다보았다. 차라리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더러운 몸도 썩어 문드러진 마음도 하얗게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버지. 민재가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그것은 1년 만에 처음으로 뱉은 진심 어린 부름이었다. 돈 달라는 부름도 귀찮다는 부름도 아닌 그저 사무치게 보고 싶은 아이의 부름이었다. 그때였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거 봐. 경찰이네. 누구 잡으러 왔나 봐. 민재는 흠칫 놀라 모자를 푹 눌렀었다. 사채업자들이 신고한 걸까? 아니면 성훈이 놈이 잡힌 걸까? 민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이상 그에게 숨을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기, 혹시 김민재 씨 되십니까?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 민재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민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형사 배지를 목에 건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박 형사였다. 그의 눈빛은 범죄자를 보는 경멸과 인간을 보는 연민이 기묘하게 섞여 있었다. 강원도 정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정선. 그 지명을 듣는 순간 민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지를 버린 곳, 그 산이 있는 곳. 김철중 씨, 아드님 되시죠?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이 접착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님을. 박 형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짧은 침묵이 민재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다. 아버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살아있다. 그 한마디에 민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아버지가 살아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볼 자격이 없다. 안 가요. 민재가 뒷걸음질 쳤다.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도망쳐야 한다. 이 꼴로는 못 간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보면 분명히 손가락질하며 저주할 것이다. 내 놈이 나를 버렸지. 내 돈 훔쳐서 도망갔지. 그 원망 어린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박 형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민재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셨습니다. 민재의 동공이 흔들렸다. 네. 경찰이 모시고 가려고 해도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술래잡기 아직 안 끝났다고 그 나무 앞을 떠나지 않으셨다고요. 쿵. 민재의 머리를 거대한 망치가 내리친 것 같았다. 아직도 그 나무 앞에. 그리고 박 형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투명한 증거물 봉투. 그 안에 흙투성이가 된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민재가 어릴 때 운동의 날 아버지가 사주었던 싸구려 플라스틱 금메달이었다. 이거 아들 주셔야 한다고.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그 순한 노인네가 이빨을 드러내고 싸우셨습니다. 민재는 그 금메달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민재의 위로 형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단죄의 십자가처럼 보였다. 갑시다. 아들이 매듭은 지어야지. 박 형사가 민재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민재는 저항하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저 터덜터덜 발을 옮겼다. 하늘은 여전히 높았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 민재는 알아야 했다. 그 긴 숨바꼭질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하고 동시에 얼마나 슬픈 것인지. 경찰차의 뒷좌석 문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닫혔다. 덜컹. 경찰차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민재의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하게 황량해졌다. 화려한 네온 사인은 사라지고 앙상한 가로수들만이 도로 양옆에 도열해 민재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정선 40km. 도로 표지판이 보일 때마다 민재는 숨이 턱턱 막혀왔다. 1년 전 이 길을 달릴 때 민재는 엑셀을 밟으며 환호성을 질렀었다. 이제 해방이다. 지긋지긋한 똥 기저귀, 이제 안 갈아도 된다. 그때는 이 굽이친 산길이 성공으로 가는 활주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죄인의 앞속로였다. 앞좌석에 앉은 박 형사가 백미러로 민재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 건조해서 오히려 더 칼날처럼 아팠다. 저기요. 김민재 씨. 박 형사가 침묵을 깼다. 민재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러셨습니까? 화내는 말투가 아니었다. 정말로 궁금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그런 말투였다. 그 순한 양반을 왜 그런 산골짜기에.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변명하고 싶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사업은 망해가고 아버지는 벽에 똥칠을 하고 나는 미칠 것 같았다고. 누구라도 내 상황이었으면 다 그랬을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이 본드로 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떤 변명을 해도 자신은 쓰레기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민재의 침묵에 박 형사는 쯧 하고 혀를 찼다. 발견 당시 아버님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산속에 폐가가 하나 있더군요. 거기서 웅크리고 계셨는데 품속에 웬 돌멩이들을 잔뜩 안고 계십디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돌멩이요? 네.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러시더군요. 우리 민재 줄 빵이다. 이거 식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배고플 텐데. 박 형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민재는 창문에 머리를 쿵 박았다. 돌멩이. 그 차갑고 딱딱한 돌멩이를 따뜻한 빵이라고 믿고 품에 안고 있었던 아버지. 배고픔에 떨면서도 자신은 먹지 않고 아들을 주려 했던 아버지. 으흑. 민재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을 거칠게 손으로 틀어막았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눈물에 번져 일그러졌다. 산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자신을 삼키려 하는 것 같았다. 죽여주세요.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민재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어느새 차는 읍내의 작은 병원 앞에 멈춰섰다. 효정 요양병원.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 건물 외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핏줄처럼 얽혀 있었다. 내리시죠. 박 형사가 차 문을 열었다. 민재의 다리가 후들거려 땅을 딛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님 보셔야죠. 박 형사가 민재의 팔을 부축했다. 아니,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독약 냄새, 오래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노인들의 채취. 그 냄새가 민재의 뇌리에 박혀있던 1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민재야, 나 집에 가면 안 되냐? 여기 냄새가 싫다. 요양원에 처음 모시던 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다. 그때 민재는 뭐라고 했더라. 냄새는 무슨,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왜 그래요? 짜증을 내며 아버지를 밀어 넣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낡은 시골 병원은 그때 그 요양원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올라갔다. 3층. 문이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며 복도를 불안하게 비추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고 어디선가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입니다. 박 형사가 앞장섰다. 민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겼다. 바닥에 끌리는 자신의 발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두대를 향해 올라가는 계단 같았다. 마침내 302호 병실 앞. 박 형사가 멈춰섰다. 마음의 준비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민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박 형사가 문고리를 잡았다. 기익. 기름칠이 안 된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4인실이었지만 다른 침대는 비어 있었고 창가 쪽 침대에만 커튼이 쳐져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먼지 섞인 공기를 뚫고 그 커튼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민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커튼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뛰었다. 아버님, 아드님 오셨습니다. 박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커튼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커튼 자락을 쥐었다. 이 천을 걷으면 거기에 아버지가 있다. 나를 기다린 아버지, 나를 기억할 아버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아버지. 확! 민재가 눈을 질끈 감고 커튼을 젖혔다. 정적이 흘렀다.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민재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건장했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뼈 위에 가죽만 덮어놓은 듯한 미라 같은 노인이 누워 있었다. 움푹 파인 볼, 듬성듬성한 흰머리,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리였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두 발. 그 발은 살색이 아니었다. 새카맣게 타버린 숯덩이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동상이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동상. 발가락 몇 개는 이미 절단되어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저게. 민재가 뒷걸음질 치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1년 동안 한겨울에도 양말도 안 신으시고 서 계셨답니다. 박 형사가 등 뒤에서 담담하게 설명했다. 누가 신발을 신겨드려도 다 벗어 던지셨대요. 발소리 나면 안 돼. 신발 신으면 뚝딱거려서 들켜. 민재가 못 찾게 조용히 있어야 해. 그러면서 민재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털썩?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 발, 나를 업어 키웠던 발. 공사장에서 못에 찔려가며 나를 대학까지 보냈던 그 발. 그 발이 나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다.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을 때, 내가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눈밭에 서서 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발이 얼어터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민재가 못 찾게 조용히 있어야 해. 그 바보 같은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민재는 바닥을 기어 침대맡으로 다가갔다. 검게 변한 아버지의 발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뜨거웠다. 그 발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의 고통이 민재의 살갗을 태우는 것 같았다. 아버지,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민재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철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 그 눈은 아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아직도 1년 전에 그 숲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철중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안 왔다. 민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아직 안 왔다. 우리 민재, 술래? 철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민재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낯선 눈빛. 철중은 뼈만 남은 손을 들어 자신의 눈을 가렸다. 그리고 다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101, 102.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아버지의 시간은 100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숫자를 세고 있었다. 아버지, 접니다. 민재예요. 제가 왔어요. 민재가 철중의 손을 붙잡고 소리쳤다. 하지만 철중은 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다. 저리 가. 너 누구야? 우리 민재 아니야. 우리 민재는 아직 순례하고 있어. 방해하지 마. 철중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숨어버렸다. 이불 속에서 덜덜 떠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다. 민재야, 빨리 와라. 아빠 무섭다. 이불 밖으로 새어나오는 물기 어린 흐느낌. 민재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영혼을, 기억을,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영원한 고독 속에 가둬버린 것이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민재는 깨달았다. 이 숨바꼭질은 자신이 찾으러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직도 그 숲속에 혼자 서 계셨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자락을 꽉 쥐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마치 이 잔혹한 비극을 조명하듯이 민재의 그림자와 이불을 덮어쓴 아버지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기괴하게 얽혀들었다. 박 형사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박 형사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다. 병실 안에는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숫자 세는 소리만이 주술처럼 끊임없이 맴돌았다. 200, 201. 민재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아버지의 낡은 슬리퍼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 눈물 자국이 마치 피눈물처럼 검게 번져갔다. 흑, 흐. 병실 안에는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만 가득 찼다. 민재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철중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끔 이불이 파도처럼 크게 들썩일 뿐이었다. 300.
301. 이불 속에서 새어나오는 숫자는 어느새 300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 숫자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민재의 가슴에는 못이 하나씩 박히는 것 같았다.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민재가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철중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세상에,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아들이 만들어준 기다림이라는 무기징역의 감옥. 박 형사가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김민재 씨, 일단 진정하세요. 아버님 놀라십니다. 민재는 박 형사의 손을 뿌리쳤다. 이게 진정이 됩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되셨는데. 민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눈이 퉁퉁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불 위로 손을 뻗었다. 강제로라도 벗겨내서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고 싶었다. 내가 왔다고. 못난 아들이 왔으니 이제 제발 그 지옥 같은 숫자 세기를 멈추라고. 아버지. 민재가 이불을 확 잡아당겼다. 아! 철중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다. 때리지 마. 잘못했어. 안 움직였어. 나 진짜 꼼짝도 안 했어. 철중이 머리를 감싸쥐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 모습은 70대 노인이 아니라 학대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민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철중의 눈빛. 그것은 공포였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러 온 괴물을 보는 눈빛이었다. 아! 민재의 입이 딱 벌어졌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아버지에게 괴물이 되었구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를 가장 공포에 떠는 약자로 만든 게 바로 나였구나. 죄송합니다. 민재는 뒷걸음질 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다. 자신이 다가갈수록 아버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한참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병실 안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복도의 불빛만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어 왔다. 민재는 침대 발치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스러 이불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숨을 죽였다.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슥. 무언가 민재의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조심스럽고 가벼운 손길. 민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철중이 민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난간에 기대어 앉은 채였다. 그의 눈빛은 아까처럼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제정신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호기심 어린 어린아이의 눈망울로 민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너. 철중이 입을 열었다.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우냐? 철중의 질문은 순수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철중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미안해? 왜? 내가 술래라서? 민재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철중이 뼈만 남은 손을 뻗어 민재의 뺨을 닦아주었다. 거칠고 딱딱한 손바닥, 굳은 살이 박인 그 손가락이 민재의 눈물을 훔쳐냈다. 울지 마라. 술래가 울면 숨은 사람이 속상해. 철중의 목소리가 아주 다정하게 변했다. 마치 30년 전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어린 민재를 달래주던 그때 그 목소리처럼. 배고프지? 철중이 뜬금없이 물었다. 민재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철중이 씩 웃었다. 이빨이 몇 개 빠진 헐빈한 미소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였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
밥때 지나면 손 떨리는데. 철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자신의 환자복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한참을 뒤적거렸다. 어딨더라.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챙겼는데. 철중의 표정이 초조해졌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철중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덩어리 하나가 쥐어 있었다. 먼지와 보풀이 잔뜩 묻은 끈적끈적하게 녹아내린 사탕이었다. 포장지는 이미 찢어져 내용물과 엉겨 붙어 있었고 색깔은 까맣게 변해 있었다. 1년 전 민재가 차 안에서 억지로 쥐어주었던 그 건강음료병과 함께 떨어져 있던 바로 그 싸구려 박하사탕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산속을 헤매다 주운 누군가 버린 쓰레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철중에게는 그것이 보석보다 귀한 것이었다. 자, 아까 줘라. 철중이 민재의 손을 펴서 그 더러운 사탕 덩어리를 쥐어주었다. 민재의 손바닥에 끈적한 액체가 묻어났다. 이게 뭐예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중이 귓속말하듯 속삭였다. 이거 내가 안 먹고 아꼈다. 내가 먹으면 우리 민재 줄 게 없잖아. 민재가 단 거 좋아하잖아. 달달한 거 먹으면 화난 거 풀리잖아. 민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었다. 민재가 어릴 때 화가 나거나 울 때면 아버지가 사다 주던 10원짜리 사탕을 먹고 웃었던 것을. 치매라는 병마가 아버지의 뇌를 갉아먹고 이름도 나이도 다 지워버렸지만 아들이 단 것을 좋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지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산속 추위 속에서,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도 아버지는 이 사탕을 입에 넣고 싶었을 것이다. 당이 떨어져 현기증이 날 때마다 수천 번도 더 먹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았다. 술래인 아들이 오면 숨바꼭질에서 이긴 상으로 주려고. 먹어. 얼른. 누가 뺏어 먹기 전에. 철중이 재촉했다. 민재는 손에 쥔 사탕을 내려다보았다. 먼지가 엉겨붙은 시커먼 덩어리. 위생관념으로 따지면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쓰레기였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이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고 성스러운 음식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먹을게요.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남김없이 먹을게요. 민재는 사탕 덩어리를 입에 넣었다. 우지끈 모래가 씹혔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곰팡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역겨운 맛이어야 했다. 구역질이 나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오물오물 씹었다. 입안에서 녹아내린 설탕의 단맛이 미세하게 배어 나왔다. 그 단맛이 혀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물이 볼을 타고 입안으로 흘러들어갔다. 짜고 쓰고 달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 맛이었다. 민재를 키우기 위해 삼켰던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고통,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사랑의 맛이었다. 맛있냐? 철중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민재는 꿀꺽 사탕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네,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버지. 민재가 울먹이며 대답하자 철중이 환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그럼 됐다. 이제 안 굶어도 된다. 철중은 안심이 된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스르르 다시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아니면 마지막 숙제를 끝낸 안도감 때문일까? 철중의 눈꺼풀이 무겁게 감겼다. 아빠는 이제 좀 잘게. 너무 졸리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기가 힘드네. 철중이 웅얼거렸다.
민재는 아버지의 이불을 덮어주려다 이불 밖으로 나온 발을 다시 보았다. 검게 괴사된 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자리에 붉은 피가 배어 나와 있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 한마디가 민재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1년 동안 서 있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아들에게 사탕 하나를 전해주겠다는 일념으로 민재는 아버지의 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더러운 붕대 위로 민재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주무세요. 이제 편하게 주무세요. 제가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평생 주물러 드릴게요. 민재의 손이 아버지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앙상하게 마른 다리. 근육은 다 빠지고 뼈와 가죽만 남은 다리. 하지만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다리였다. 철중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렁, 드르렁.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콧꼬리 소리. 그 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채웠다. 박 형사가 조용히 다가와 민재의 어깨에 손수건을 올려주었다. 수술 하셔야 합니다. 박 형사가 낮게 속삭였다. 내일 오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무릎 아래로 절단하셔야 한답니다. 더 놔두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신다고. 민재의 손이 멈칫했다. 무릎 아래 절단. 이제 아버지는 다시는 두 발로 설 수 없다. 다시는 민재를 업어줄 수도 함께 걸을 수도 없다. 민재가 1년 전 아버지를 세워두고 도망갔던 그 두 다리를 자신의 죄가 잘라내는 것이다. 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켰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다리가 될게요. 업고 다닐게요. 죽을 때까지. 민재는 맹세했다. 이 썩어 문드러진 다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낙인이자 평생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밤이 깊어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달빛이 창백하게 두 부자를 비추었다. 잠든 아버지의 손에는 아직도 사탕 봉지 조각이 쥐어 있었다. 민재는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비참한 바닥이라 해도 다시는 이 손을 놓고 혼자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찾았어요. 민재가 잠든 아버지의 귓가에 속삭였다. 제가 아버지 찾았어요. 이제 술래잡기 끝났어요. 집에 가요, 우리. 민재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아버지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두 사람의 체온을 하나로 연결했다. 병실 안의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 딱, 또, 딱. 멈춰있던 아버지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꺼졌다. 6시간의 사투. 문이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빛이 깊은 피로감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재는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의사의 옷자락을 잡았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만 긁혀 나왔다. 의사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으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어요. 다만 의사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예정대로 두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했습니다. 괴사가 너무 깊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민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털썩?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살았다. 아버지가 살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걷고 뛰고 버텼던 두 다리. 그 다리가 아들의 죄 때문에 잘려나갔다.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는 아버지가 보였다. 마취에서 깨지 않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이불 아래쪽이 기이할 정도로 평평했다. 원래 있어야 할 발이, 종아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침대를 붙잡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입을 막은 손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이제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제 다리가 부서지더라도 아버지 업고 다닐게요. 병실로 옮겨지는 침대 바퀴 소리가 민재의 가슴 위를 굴러가는 것만 같았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서울 변두리에 허름한 옥탑방. 이곳이 민재와 아버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어이, 김씨, 여기 벽돌 좀 더 올려. 예, 갑니다. 민재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벽돌치개를 짊어지고 비계 위를 올랐다. 예전에 입던 명품 정장 대신 흙먼지 묻은 작업 조끼를 입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하게 박였다. 힘들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어깨가 짓눌리는 고통이 매일 밤 찾아왔다. 하지만 민재는 웃었다. 땀을 닦으며 올려다본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파랬기 때문이다. 이 땀방울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병원비가 되고 아버지가 드실 따뜻한 밥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살게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민재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뛰어 올랐다. 봉지 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말랑한 카스텔라와 우유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옥탑방 문을 열자 좁은 방 안가득히 파스 냄새가 났다. 방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철중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잘 계셨어요? 민재가 씩씩하게 인사했다. 철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안개 낀 듯 흐릿했다. 하지만 민재를 보는 순간 입가에 해맑은 미소가 번졌다. 아저씨 왔다. 아저씨. 아버지는 이제 민재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가끔은 형, 가끔은 아저씨라고 불렀다. 기억의 회로가 완전히 엉켜버린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 도망치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거면 충분했다. 오늘 뭐하고 노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민재는 익숙하게 휠체어를 밀어 방 안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짧아진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절단 부위는 잘 아물었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아버지는 없는 다리가 가렵다며 긁어달라고 했다. 환상 통증이었다. 여기가 간지러워. 철중이 허공을 가리켰다. 민재는 허공에 손을 대고 마치 그곳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긁어주었다. 시원하세요? 응, 시원하다. 철중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민재는 아버지의 앙상한 허벅지를 보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켰다. 이 짧아진 다리가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랑의 무게였다. 아버지, 내일은 우리 소풍 가요. 꽃구경 가요. 개나리가 엄청 예쁘게 폈대요. 민재의 말에 철중이 눈을 번쩍 떴다. 꽃? 응, 꽃 좋아. 우리 민재가 꽃 좋아하는데. 민재의 손이 멈칫했다. 또 민재 이야기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민재인 줄은 모르면서 입만 열면 민재 타령이다. 민재가 꽃을 좋아해요? 그럼 우리 민재는 노란 꽃 보면 병아리 같다고 좋아해. 철중이 허공을 보며 희죽 웃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툭 아버지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나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다리가 잘리고 기억이 지워져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민재는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일 민재 데리고 갈게요. 꼭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하여 공원은 온통 꽃 대거리였다.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다리 없는 노인과 그 휠체어를 미는 얼굴이 새까만 남자. 하지만 민재는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다. 우와, 예쁘다. 철중이 입을 벌리고 감탄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철중의 무릎이 담요에 내려앉았다. 철중은 조심스럽게 꽃잎을 집어들었다. 이거 봐라. 나비 같다. 민재는 휠체어를 멈추고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다. 아버지, 물 드세요. 철중이 컵을 받아들고 호호 불며 마셨다. 평화로웠다. 1년 전 그 지옥 같은 숨바꼭질이 시작되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였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작지만 완벽한 행복이었다. 그때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꼬마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다. 술래가 나무에 얼굴을 묻고 숫자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철중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툭! 물이 쏟아지고 철중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철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트라우마였다. 숫자를 세는 소리. 그것은 철중에게 아들이 떠나버린 공포의 신호탄이었다. 안 돼. 가지 마. 민재야. 아빠 여기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철중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없는 다리로 일어서려다 몸이 앞으로 쏠려 넘어질 뻔했다. 아버지. 민재가 황급히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철중은 민재의 품 안에서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가면 안 돼. 민재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숫자 빨리 셀게. 버리지 마. 제발 나 버리지 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공포에 질린 아버지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1년 동안 아버지가 저 숫자를 세며 얼마나 많은 지옥을 견뎌냈을지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민재는 아버지를 더 꽉 끌어안았다. 부서질 정도로. 아버지, 저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요. 민재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철중은 듣지 못했다. 100개 다 셌어. 이제 찾으러 갈게. 어디 있니? 민재야. 민재는 아버지의 귀에 입을 대고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민재 여기 있어요. 술래잡기 끝났어요. 제가 졌어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찾아도 돼요. 민재의 뜨거운 눈물이 철중의 목덜미를 적셨다. 그 따뜻한 온기 때문이었을까? 발버둥 치던 철중의 몸이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했다. 민재? 철중이 고개를 들어 민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졌다. 철중이 떨리는 손을 들어 민재의 볼을 만졌다. 너, 왜 울어? 울지 마. 아빠가 사탕 줄까? 또 사탕이다. 그놈의 사탕. 민재는 피식,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사탕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제 옆에만 있어주세요.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볐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까칠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철중이 멍하니 민재를 보다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다. 야, 임마. 다 큰 놈이 징그럽게.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투, 그 억양, 치매에 걸리기 전 무뚝뚝하지만 정 많던 아버지의 말투였다. 아버지, 정신 돌아오셨어요? 민재가 다급하게 물었다. 하지만 철중은 다시 해맑은 아이의 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배고프다. 아저씨, 밥 줘. 한순간의 기적 같은 찰나였다. 아니면 민재가 듣고 싶었던 환청이었을까? 하지만 민재는 상관없었다. 방금 그 한마디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용서 같았기 때문이다. 네, 밥 먹으러 가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재는 다시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짜장면, 곱빼기, 철중이 즉답했다. 알았어요. 탕수육도 시킬까요? 비싸잖아. 돈 벌어서 뭐해요.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제가 이제 돈 잘 벌어요. 기술자거든요. 민재가 너스레를 떨자 철중이 껄껄 웃었다. 휠체어 바퀴가 꽃잎이 깔린 길 위를 부드럽게 굴러갔다. 등 뒤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민재의 땀을 식혀주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혼자 도망치며 보았던 그 잿빛 하늘이 아니었다. 눈부시게 파랗고 가슴 벅차게 넓은 하늘이었다. 그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다. 다리가 없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지탱하는 아들. 두 사람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아버지, 민재가 불렀다. 왜? 이제 다신 숨바꼭질 같은 거 하지 마요. 재미없어요. 철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리 아파서 못한다. 이제 내가 술래해라. 네, 제가 술래할게요. 평생 아버지 뒤만 쫓아다닐게요. 절대 안 놓칠게요. 민재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이 손잡이가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황금 동아줄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살랑. 벚꽃잎 하나가 철중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마치 긴 겨울을 견뎌낸 훈장처럼. 민재는 미소 지으며 아버지와 함께 꽃비가 내리는 길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등 뒤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축복처럼 울려 퍼졌다. 찾았다. 이젠 정말 찾았다.